네, 노과 투자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파나마에 있고요. 5일 정도 있다가 콜롬비아로 넘어갑니다. 1월 2일이고요. 파나마에서 25일 정도 있었는데 가만 보면은 한 달 살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면 너무 심심해요. 너무 답답하고 빨리 이동하고 싶은데 비행기는 1월 2일 날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총 25일 동안 파나마에 그 시티에 있거든요. 뭐 2, 3일 정도만 파나마 시내 돌아다니면 볼 건 다 봐요. 그래서 빨리 콜롬비아로 넘어갈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한국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르헨티나랑 콜롬비아거든요. 뭐 예측을 하시겠지만 콜롬비아는 엄청 신나는 나라고 아르헨티나도 정열의 탱고의 나라기도 하지만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쌉니다.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있고요. 빨리 남미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돈을 이제 풀 거 아니에요. 이제 올해 이제 끝나가고 내년부터는 바이든 정부가 미친 듯이 다시 돈을 이제 풀 텐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의 시작은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급망이 이제 붕괴가 됐던 거 이게 가장 큰 거였지.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수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자면 팬데믹이 돌면서 배하고 비행기가 이제 이동을 못했고 한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량 부족 사태가 일어나서 촉발된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서막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물류가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거의 1년 반 동안 서서히 점점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제 도달하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배도 이제 해운업이 좀 불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텅텅 비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글로벌리 있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은 뭐 자국에서 다 만들기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뚝딱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간 상태예요. 미국 빼고 뭐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좀 호조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데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중국, 독일, 한국이죠. 거기다가 이제 GDP의 70%가 수출인 나라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베트남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온 상태. 예전에 비해서 경기가 확 꺾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가 봄쯤에 여름쯤에 몇 번씩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이제 끝났다고 10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 2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뭐 공급망이 붕괴가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특별한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우리를 괴롭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돈을 많이 풀어도 다시 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올랐다면 우리가 이제 리만 사태 2008년 이후부터 7년 동안 양적 완화를 미친 듯이 했었는데 그 시기에는 물가가 왜 안 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015년부터 QT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물가가 뭐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물가는 스테이블했었어요, 늘.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은 정말 올드한 이론이고 옛날 이론이지 또 미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아직 글로벌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통화가 그렇다 보니까 돈을 풀면 그 푼 돈들이 또 다른 곳을 또 찾아가지고 수익을 찾아가기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폐쇄가 된 게 아니고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돈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고여가지고 이거를 막 미친 듯이 인플레를 일으키고 이런 상황들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팬데믹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 물류망이 붕괴가 되고 물건 가격이 이제 비싸졌을 때 이걸 살 구매력이 어디서 나왔었냐? 바로 정부가 준 스티뮬러스 책. 돈을 막 계좌에다가 미친 듯이 꽂아줬죠. 개인들 계좌에다가. 그런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큰 역할이었고 만약에 돈을 예전처럼 양적 완화라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이렉트로 개인한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은행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걸른단 말이에요.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다 돈을 대출해 준 게 아니고 좀 걸러준단 말이죠. 조절을 하면서. 근데 바로 돈을 개인한테 쏘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돈을 쓰잖아요. 저축 안 하고. 돈을 막 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공급망이 붕괴돼서 물건이 비싼 상태에서 개인들은 꽁돈을 받아가지고 그 꽁돈으로 비싸진 물건을 마구마구 샀기 때문에 제품 가격들이 휙 올라갔던 그런 것들이 바로 팬데믹이지 통화량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굉장히 부수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급망이 붕괴가 될 가능성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쇼링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은 이제 봐야 되는데, 미국이 나무젓가락 그리고 뭐 라떼 케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물류가 뭐 안 들어와서 미국의 물가가 튀거나 이런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없을 것 같다. 미국도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런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주의를 가고 있고,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이죠. 이런 것들은 점점점 그런 공급망 붕괴라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고물가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붕괴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 최대 소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젓가락 하나도 자기들이 만들려고 이제 기계를 수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산 젓가락보다는 미국산 젓가락이 더 비싸겠죠. 근데 그 비싸진 물가, 비싸진 미국 젓가락을 적응하는데 저는 뭐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굉장히 물가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가가 안 차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물가라고 하면 예전처럼 4%, 5%, 6% 정도 가야지 고물가지, 3%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고물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서서히 이제 2%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되면 더 물가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시원하게 12월 달 들어서 피벗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대의 물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올해 해야 될 숙제를 내년으로 미루게 되는 거잖아요. 더 미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 일단 시중에 돈이 안 돌게 되죠. 왜냐면 누가 누굴 믿겠어요. 그리고 나도 내 코가 삭제된 상황이잖아요. 신용이 파괴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은행들이 돈을 이제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마진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고 방파제처럼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기업들이 힘들어지죠. 돈을 빌려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리만 터졌을 때 일반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부동산 문제가 팍 터졌는데 왜 우리가 돈을 못 빌리냐, 우리는 부동산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기업 활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제 잘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비가 이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들 실적도 연달아 또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나이키랑 페덱스 실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출을 막 줄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키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약간 소확행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뭐 주말에 아울렛이라든가 몰에 가서, 뭐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퇴근길에 100불이나 200불 정도 주고 조그맣게 나를 위해서 플렉스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저축률 문제도 있고 경기가 조금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출들을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앞서서 제가 그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 문제가 터지게 되면 그 개인들도 힘들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빚이 많아요. 뭐 자동차, 학자금, 리스 이런 것들. 게다가 이제 저축률도 굉장히 낮은데 그 소비에서 버는 돈의 100%를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출이란 게 만기겠잖아요. 게다가 이게 차원이 안 되거나 이자를 갑자기 훅 올라가게 되면 가계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리고 실업이 이제 점점 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빚을 못 갚게 되고 렌트도 못 내서 쫓겨났던 적들이 2008년 그리고 2020년 그 팬데믹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홈리스가 팬데믹 때 2배로 늘었거든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경제죠, 경제.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홈리스예요, 홈리스. 놀랍죠. 민주당이 뭐 많은 분들이 리플을 달아주셨지만 홈리스 정책을 굉장히 이제 실패를 한 건 맞아요. 뭔가 좀 강압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게 저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맞는데, 근데 워낙 그 자유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어쨌든 홈리스가 시내의 기능들을 어느 정도 마비시켰고 상업용 오피스 가격들도 많이 떨어뜨려놨고 범죄율도 올린 건 맞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 타노스 같은 존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사람이 홈리스를 가둬놓는 정책을 펼칠 거라고 이번에 공약이 한 44개인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돈 줄 테니까.
길가는 절대 안 된다. 이게 그 미국인들의 표심을 좀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홈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제가 미국을 한번 싹 돌았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약을 하나하나 좀 까보면 정말 공감 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는 중도 우파인데 이걸 떠나서 미국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들을 그 전부터 많이 느끼긴 했지만 바이든의 사전을 보면서 정말 이게 가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나라가 뭐 경제는 뭐 뻥 GDP를 통해서 뭐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휘발성이 있고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뭐랄까 신뢰가 안 되는 성장이기도 한데 그거는 그거고 나라 자체가 뭔가 범죄라든가 분위기가 정말 옳게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바이든 사전을 보면 정말 가망이 없어요. 뭐 좌파라서 뭐 문제가 있다, 우파라서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바이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이유도 돈으로 나라 돈을 그렇게 막 퍼다 써가지고 나눠주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만의 뭔가 굉장히 나라를 잘 운영한다. 그런 노하우를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인들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이 보여도 신뢰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난국을 좀 타개를 하려면 약간 체질 개선을 하려면 트럼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미국한테만 좋은 거지 다른 나라들 특히 동맹국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완전 이머전시 상황이 된 거죠. 응급차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미친 듯이 막 자국 이익을 막 쫓아서 가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동맹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불러가지고 그 미군 주둔 비용이 지금 2조 정도 되잖아요. 이걸 한 5조로 막 올리려고 막 괴롭힐 거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는 무조건 뭐 대만 전쟁 나잖아요. 얄짤없이 파병해야 되고 한국은 정말 점점점 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진짜 한국은 답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이제 정치, 부동산 얘기까지 건드리는 중인데 인플레이션은 진짜 정말 잠자면 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대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잖아요. 이거 적응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2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좀씩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미국에 사는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뭐 예전만큼 많이 안 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2024년 정도 되면 3년 차인데 이 정도면 다 적응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거는 중산층 위쪽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 아래쪽은 지금 거의 이제 완전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돈도 없고 지금 저축한 돈도 없고 그런 분들까지 적응하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 미국인들이 완전체가 돼서 물가에 적응하는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1인당 GDP가 2,600불이었던 니카라과에서 한 20일 있다가 바로 옆에 있는 코스타리카 가니까 물가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13,000불 코스타리카가. 그러니까 딱 5배야 5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맥도날드도 빅맥 하나가 그 뭐 12,000원 정도 하고 토피로 라떼가 1,500원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거의 80% 정도 더 비싼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온 그 은퇴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물가가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비싼 물가에 좀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이제 집밥도 호텔에서 만들어 먹고 주방 공유주방 이용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나라가 여기가 이제 파나마예요. 파나마 오니까 여기는 또 GDP가 14,000불이에요. 제일 높아, 제일 비싸. 근데 코스타리카에서 적응을 해버리니까 여기 오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오늘도 라떼 8,500원짜리 먹고 비싼 호텔도 이렇게 다시 오게 되고 예전 같으면 정말 고려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가격대 호텔들도 오게 되더라고요. 여기 제가 파나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일 살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한국보다 물가가 비싸요. 여러분들이 여행 버짓을 짤 때 GDP 보고 1인당 GDP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현지인들처럼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외국인에 맞는 물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 현지인 식당보다는 한국 식당들을 가게 되고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 같은 데를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중미 같은 경우는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저렴한 현지인 물가가 있고 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의 물가가 있거든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아니 맥도날드 같은 게 10,000원이 넘는데 어디 중간 물가가 있겠어요. 여기 현지인들은 5,000원짜리 그런 밥을 먹고
잘 사는 여기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15,000원, 20,000원짜리 그런 점심을 먹습니다. 거기다가 10,000원짜리 스타벅스 라떼 한 잔 딱 들고 그러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죠. 아무튼간에 미국인들도 점점 물가에 적응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번 이제 팬데믹 때 뛴 인플레이션은 좀 뭐랄까 그 해프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진짜 뭐랄까 유휴 노동력들은 무궁무진하고 길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선진국들이 그 높은 인건비를 낮추려고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에도 15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대부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전체적인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대 식당 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김밥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선족 다음으로 동남아 사람들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조선족이 많이 비싸졌거든요. 뭐 아이들 보모 뽑으실 때 조선족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김밥 천국에 한국 어머님들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육덮밥이 뭐 지금 7, 8천 원 정도 하지 않나 싶은데 한 12,000원, 13,000원 내고 드셔야 돼요. 거의 코엑스의 푸드코트 수준 이 정도까지 내고 드셔야 되고 이게 이제 평균적인 김밥 천국 물가가 된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특히 개도국들이 그 과잉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만 해도 전체 생산 설비가 소비하는 양이 한 3배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다 처리가 돼야 돼요. 이게 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산업 가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 요인일 수도 있죠. 게다가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제 테무를 통해서 알리바바 티몰을 통해서 싼 물건들이 마구 들어오고 있고 올해 드디어 이제 알리바바 티몰하고 그 테무 그 수입량 있잖아요. 이게 지마켓을 앞지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내년에 알리에서 그 1,0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국내 이제 물류망을 이렇게 깐대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부터 한국 집까지 이렇게 고객한테까지 물건이 가는데 5일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의 그 이유 시장 같은 데서 아니면 광저우 시장에서 물건을 떼가지고 그 팔던 그 한국인 리셀러들이요 많이 망할 거예요. 저도 이유 시장을 한 5년 전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한번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한번 가봤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한 수십만 명 될 거예요. 그때는 초창기여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정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알리바바에 통해서 물건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제가 오늘 한국에다가 주문을 뭐 한 게 있어요. 뭐 액션캠 뭐 장비 같은 거 하나 액세서리를 주문했는데 가격이 좀 세요. 4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뭔가를 주문해가지고 지마켓을 통해서 이제 주문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티몰 하고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은 다 된 상태고 통관번호까지 다 보내줬는데 티몰로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와 저는 32,000원 주고 샀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9위안인가? 3,450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13배? 한 1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덤탱이를 쓴 건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알리바바 티몰을 잘 썼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이득을 보는 그 보부상 같은 사람은 13배 정도의 그 부당 이득인가? 폭리를 취한 거지. 진짜 아까 그거 다 본 순간 내가 왜 티몰을 생각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물건은 제가 콜롬비아에서 다른 분을 통해서 만나서 이제 받게 될 것 같긴 한데 중국 얘기 나오니까 자동차 역시도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 대비로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성비 많이 떨어지죠. 한국에 여러분들 계시면은 중국차를 접할 일이 없죠. 한국에서는 거의 안 파니까. 근데 뭐 마을버스 이런 것들은 중국산이 거의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어요.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전 세계 그 전기 버스의 그 판매량 중에서 중국 비중이 95%가 넘어요. 글로벌 판매량이 42만 대인데 41만 대가 중국 차입니다. 거의 뭐 98% 아닌가 그러면? 아무튼 한국을 벗어나면 정말 중국이 너무 징그러워. 어디에나 다 있어요. 유비쿼터 차이나요. 유비쿼터 차이나. 게다가 중국 차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중미에. 많은데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디자인도 그렇고 가격도 한국 차보다는 한 20-30% 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가 차량들을 한국 차량들을 경쟁시키려고 파는데 중차보다는 급이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슷해요. 이러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보니까 파나마 같은 경우에도요 가격을 한국보다 가격을 낮춰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점점 동남아도 그렇긴 한데 여기 중미도 중국차한테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중국차가 미국에서 팔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길가에서 보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매크로라든가 트렌드, 산업 트렌드를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이 뭐냐면 바로 테무라는 앱입니다. 이게 알리바바의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핀두어두어 그 자회사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의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저가 의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 티셔츠 하나에 막 5불씩 막 하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막 수출을 하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와, 중미 보세 같은 데 가면 거의 그 정도 가격으로 팔거든요. 이거를 미국에서 판 거지, 이 가격에. 너무 엄청나게 저렴하니까. 미국이 원래 옷이 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싸진 않잖아요. 5불씩 4불씩 막 이렇게 팔지 않으니까 엄청 저렴하니까 마구 사가지고 좀 한 해 입고 버려도 될 정도로 싼 거죠. 10장 사도 50불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그 LA 롱비치항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컨테이너를 한번 대여를 해서 써보니까 대충 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40피트짜리 거의 이제 12m짜리 컨테이너에다가 옷을 막 이빨 막 채우는 거죠. 꽉꽉 채워가지고 짜부러질 정도로 막 채워가지고 테무 물류센터 미국인들다 보내놓고 여기서 이제 풀필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막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너무 이제 물건을 싸게 파니까 우리나라의 천원샵 그 뭐 다이소 이런 데랑 비슷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러제네라든가 달러트리 뭐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 매출이 막 8%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공격이에요, 공격. 우리나라 시장도 엄청나게 알리랑 그 테무가 잠식하고 있는데,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데 미국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잠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미국인들이 반중 정서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중국산을 안 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얼마트 가시면 공산품 40%가 중국산이고 요즘 샤오미라든가 뭐 이런 중국 전자업체들이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물건들을. 디자인도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 중국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되게 무섭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여름에 한번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 중국이 너무 무섭다, 너무 치고 들어온다. 제가 직장생활 하던 2015년 16년 이때쯤에 저 정말 중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중국을 보러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조업은 제가 볼 때는 IT랑 제조업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잡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식을, 국내 주식을 다 팔고 다 미국, 홍콩, 중국, 일본 주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 제조업 정도는 우리가 다 따라잡히겠는데 중국이 따라잡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든가 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는 못 따라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못 따라오겠지, 고관여 상품들 이런 것들도 못 따라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요, 제 생각을 뛰어넘고 있고요. 테무랑 알리바바가 미국을 저렇게 공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진짜 뭐 중국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은 그렇게 중국 상품도 사고 있고 이것저것 다 사고 있는데 소비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카드 연체율이 8%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만 연체율이 되면은 막 비상이거든요.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야, 8%는 너무 심한 거죠. 특히 이제 쇼크가 왔던 그 팬데믹 때 그때는 14%까지 뛰었거든요. 지금은 아무 쇼크가 없는데도 8%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이게 올라오는 각도가 이렇게 완면하게 오는 게 아니고 리만 때보다 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끔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인분들이 그래도 이제 돈을 쓰는 사람들은 쓴다라고 하면서 호경기인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 되게 큰 나라예요. 캘리포니아, 뭐 LA 이런 데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못 사는 주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인구도 거기가 엄청나게 많고 넓고, 한때는 정부가 이제 막 보조금을 막 펑펑펑 주면서 이제 즐겁게 노트북도 사고 아이폰도 사고 아이패드도 사고 뭐 카메라도 사고 액션캠도 샀겠죠. 이것저것 다 샀는데 지금은 수중에 돈이 없어도 나를 좀 돈을 써가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습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돈지랄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지랄만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테무 같은 데서 그냥 지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막 지르고 있는 거죠. 어펌 같은 그런 앱을 통해서 할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펌 매출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소비가 진짠가, 뻥 GDP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제 영상이 한 2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10분 정도 듣고 다 나가시는데 제 영상의 중요한 얘기들은 다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차트 하나를 이제 띄워드릴 건데 이게 시에로 연체율이에요. 연체율을 보시면 되게 놀라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표는 그 저희 사기방에 있는 부방장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셔가지고 미국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가 놀랍냐면 저도 몰랐던 거고 많이 놓쳤던 거고 언론에서도 한 번도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건데 그 상업용 부동산 얘기 저도 계속 많이 했었고 일부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지금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멀티 패밀리 하우스 쪽 있잖아요. 여기가 연체가 더 심한 상태예요. 더 높아요. 한국은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고급 주거지로 평가를 받는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뭐 일부 뭐 대도시에 있는 레지던스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약간 저소득층들이 사는 그런 쪽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축률이 바닥인 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뮬러스 책이 팬데믹 이후로 미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무수하게 살포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지방은행들이 소득으로 잡고 대출을 해준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만이 위험한 건 아니구나. 민간 하우징 쪽도 돈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앉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대표적인 뭐 하우스 관련 그런 지표들 보면 집값은 뭐 동부는 안 떨어지고 서부는 좀 많이 떨어졌고 거래량은 되게 많이 줄었고 뭐 이 정도 선에서만 러프하게 보시는데 서프라임도 그 당시에는 부자들은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돈이 많았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아랫단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돈이 없는데도 영끌해가지고 집 샀다가 골로 간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애완견 앞으로 집 사주고 막 이랬던 거죠. 이게 실업률이 점점점 올라가면 디폴트라는 케이스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제 미국에서 하위 40% 정도 되는 그 저소득층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관이 되지 않나, 내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발도상국들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반대로 이제 선진국들은 소비를 하면서 성장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근데 개도국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과잉 설비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 IMF 갔던 그때였죠. 그때는 거의 개도국만 다 터졌어요. 태국, 멕시코, 한국 이런 나라들. 그때는 이런 나라들이 OEM으로 성장하는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국이 대기업 부채 비율이 평균 400% 이상이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영끌에서 설비 투자를 막 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은 제조업 국가였으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1년에 40조, 50조씩 막 설비 투자를 막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선진국들은 소비를 통해서 막 성장하는데 그 소비가 너무 심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과소비가 생기죠. 과소비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계의 이제 재정 건전성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소비는 선한 거고 소비가 올라가야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인 단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미친 듯이 막 사고 싶은 거 막 사. 월급을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을 막 써. 근데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도 할부를 통해서 막 사.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실업이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렌트를 못 내. 그럼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굉장히 그 지표의 그 화장을 되게 잘해요. 재무제표로 보면 분식이라고 하죠. 분식. 분을 잘 칠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속이 좀 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